그런 적이 있었다. 누군가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했을 때 결심에 이르기까지 어렵게 냈을 용기에 박수를 보내기보다 무모함에 연민을 먼저 보냈던 적. 내심 그가 잘 안 되기를 바랐다. 바다에서 짠물을 잔뜩 마시고 돌아와 내가 나가봤을 때 이 우물이 최고야. 바닷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라고 말해주기를 바랐다. 내가 바닷물에서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물고기인지 아닌지도 모른 채 10년 가까이 다니던 안정적인 직장을 퇴사하고 나서야 비로소 세상이라는 바다에 던져졌다. 매달 10일이면 꼬박꼬박 통장에 꽂히던 숫자가 자취를 감췄고 대출 심사도 무척 까다로워졌다. 직접 먹이를 찾으러 다니지 않아도 위험 부담 없이 주어진 일만 해도 일정량의 식량을 공급받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내가 직접 사냥터로 나가 먹이를 잡아와야 한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에 퇴사 후의 삶을 지지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보다 무모함에 연민을 보내는 사람이 많았다. 내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물질적인 도움은 바라지도 않았다. 할 수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잖아. 난 너 하나도 걱정 안 해. 라는 말 한마디면 되는데 정신 차려. 세상이 내 맘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어쩌려고 그게 되겠어? 그런 사람들은 유용한 정보를 주며 독려하기보다 불안정한 현실을 마주하게 만든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은 일인데도 상관없는 경험을 들이밀며 훈계를 하려 한다. 나는 힘들고 지칠 땐 외할머니와 나눈 문자를 본다. 맞춤법이 틀렸더라도 진심은 옳다. 누군가가 새로운 도전을 할 때는 조언을 준다시고 설교를 늘어놓기보다는 이 한마디만 해주면 좋겠다. 나는 너 믿는다. 네가 옳다.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작가의 글을 보면서 저는 제가 20대 때 다녔던 회사에서 퇴사했을 때를 생각했어요. 21살에 취업해서 33살에 퇴사를 했으니 약 12년을 한 직장에서 일했었지요. 회사에서의 생활이 그나마 재미있었던 이유는 그때 당시는 격리라고 했어요. 격리로 취업해서 무역, 생산 계획, 생산 관리, 다양한 업무를 했었기 때문이지요. 퇴사할 때는 다른 취업이 아니라 육아를 위해 전업주부가 되는 거라 다른 일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었지요. 그렇게 육아에 전념하다가 나도 이제 일을 다시 해야겠다고 현실을 맞이했을 때 막막했어요. 경단녀가 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걱정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내가 찾으면 해볼 수 있는 분야는 많았던 거죠. 단지 새롭게 시작하면서 겪게 될 상황을 내가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던 거죠. 그때 당시 퇴사 후 12년의 직장 생활을 뒤돌아봤을 때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개구리는 우물 안에 있을 때 우물이 세상의 전부이지요. 내가 볼 수 있는 세상은 무한합니다. 단지 나의 경험으로 내 세상의 크기를 미리 단정해 버리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요. 나의 경험만으로 결과를 미리 단정 짓는 것. 시간이 지나 보니 우물 안에서만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세월이 다 흐른 후에야
알게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권민창님의 에세이인데요. 작가는 하루에 한 편, 일상의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하며 SNS 수만 팔로워의 카운셀러가 되어주었다고 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예쁜 말 처방전. 책의 차례를 보면 챕터 1. 우리의 품격을 결정하는 말과 글. 챕터 2. 사랑은 시간을 쓰고 싶어지는 일. 챕터 3. 그 사람 억지로 견디지 않으려고요. 챕터 4. 그럴듯한 마침표보다는 행복한 쉼표를. 이렇게 4개의 챕터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그 중에 일부를 낭독해 드릴게요. 불행 배틀을 하자고 고민을 털어놓은 게 아닌데 누군가에게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따뜻한 위로가 아닌 날선 충고나 짐작하기 어려운 눈빛에 마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인생이나 직장 생활에 대한 고민을 상담했을 때 저는 별일 아니라고 위로함답시고 걸핏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저는 더 했어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니까요. 상대방은 너무 힘든 나머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에게 털어놓았을 텐데 저는 그 사람의 심리 상태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신보다 더 힘든 일을 겪는 나 같은 사람도 있으니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하고는 문제를 해결해 줬다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저는 고민 상담을 잘해줘요. 다 겪어본 일들이라 공감이 잘 돼요. 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힘든 시기에 누군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했을 때 공감하고 위로해 줄 거라 믿었던 사람이 평소에 저와 똑같이 말해버리자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민이 해결된 게 아니라 봉인된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고민을 털어놓았던 사람들도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하는 마음에 고민 상담을 잘한다고 거들먹거리던 저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야, 난 더 해. 누군가에게 고민을 어렵사리 털어놓았을 때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대화의 자리는 더 이상 서로의 아픔에 공감하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더 힘든지 겨루는 경연장이 되어버립니다. 누가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유사한 경험을 찾아 끼워 맞추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든지 물어봐주고 공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타인의 입장에서 서는 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관점에서 명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그저 잠시 귀를 빌려주는 편이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뭄이 든 누군가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보슬비 같은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말을 정말 이쁘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짜증이 나거나 괴로운 일을 겪어도 그 친구와 대화하다 보면 말로만 위로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정성스레 쓰다듬어 준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친구와 만나며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의 특징 3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때문에 보다는 덕분에 라는 말을 자주 쓴다는 점입니다.
그 친구와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음식이 나오는데 오래 걸린 탓에 저는 배고픈데 왜 이렇게 늦게 나와? 라며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웃으며 늦게 나온 덕분에 배가 엄청 고파서 맛있게 먹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짜증이 사라졌고 짜증이 사라진 자리에 음식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 차 올랐던 기억이 납니다. 한 번은 그 친구와 약속에 늦었습니다. 저는 평소 약속에 늦는 걸 싫어하고 상대방이 늦을 때도 눈치를 주는 편이라 친구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허겁지겁 도착해 친구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라고 얘기하자 친구는 여기 처음 오는 곳이라 구경 좀 해보고 싶었는데 덕분에 근처에서 보고 싶었던 것들을 좀 둘러봤다. 이렇게 사진도 찍었어. 봐봐, 멋있지? 라고 말해주더라고요. 약속 시간에 늦은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마음을 써준 친구가 정말 고마웠습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고통을 내 일처럼 느낀다는 점입니다. 친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항상 나 화법을 씁니다.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건성으로 그렇겠네, 힘들겠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듣는 나도 힘든데 너는 얼마나 힘들겠어 라고 위로합니다. 간접적으로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너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공감해주는 일밖에 없지만 나한테 말해서 네 기분이 나아진다면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들을게. 이런 마음이 표정에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을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그 친구가 의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무리 긴 얘기라도 끝까지 듣는다는 점입니다. 대화하기 싫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대부분 상대방이 말할 때 듣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 독수리가 먹이를 낚아채듯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 전까지 얘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말을 더듬든 늘어지게 하든 미소를 지으며 끝까지 들은 뒤 얘기합니다.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줄 거창한 대답이 돌아오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내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다고 느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상대방의 마음에 꽃씨를 심어 그 꽃씨가 크고 화려하게 피어나길 바라기보다 자그맣게 피더라도 상대방이 힘들 때 바라보며 약간의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도 상대의 마음에 이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어떨까요? 그럼 상대방도 여러분의 마음 꽃밭에 고운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거예요. 팩트가 무례함을 정당화할 순 없다. 지금은 연락하지 않는 지인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전혀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거침없이 내뱉는 사람이었습니다. 솔직함으로 포장한 무례함, 대담함으로 가장 뻔뻔함으로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냈습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난 솔직해서 거짓말은 안 해.
팩트만 얘기하잖아 였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었기에 함께 알고 지내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과 멀어졌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이 상처 주는 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난 틀린 말 안 해. 난 거짓말 안 해. 팩트만 말하는 거잖아. 라며 자신의 무례함을 곧잘 정당화하곤 합니다. 또 그들은 자신이 진실을 말해주는 올바른 사람이고 상처받은 상대방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몰아세웁니다. 어떠한 사안의 사실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우선시하고 존중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술 전 마취를 하듯 상대방의 마음에 보호막을 씌우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해요. 최소한의 존중도 뒷받침되지 않는 말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습니다. 팩트 폭력, 충격 요법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깨달음을 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은 많습니다. 어떻게 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할까를 고민하기 전에 상대방이 상처를 입지 않는 선에서 메시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하기 바랍니다. 내 가치관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마음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스킨십을 거절해야 하는 이유. 친한 여동생이 제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고민의 내용은 남자친구가 스킨십을 원하는데 본인이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스킨십을 요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다면 계속 거절하기도 힘들고 본인도 남자친구를 좋아하니 스킨십 요구에 응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고민하는 내용이었어요. 그 동생이 안타까웠습니다. 실상 연애에서 비슷한 문제가 꽤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성교육 프로그램이나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는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아무리 연인 관계라도 상대방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해결책이 있는데 자꾸 문제가 되는 이유는 실제로는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연인의 스킨십을 거절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킨십을 거절하면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무안해하고 민망해 할까봐 걱정되고 본인의 속도를 고집하는 바람에 데이트를 망칠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친밀하게 쌓아온 관계를 망가뜨리기 싫어 이 정도는 내가 참아도 괜찮겠지? 큰일 아니잖아. 남자친구인데. 라며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은 스킨십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트라우마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을 하고 나면 그 사람과 헤어지고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하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릴 수가 있어요. 하기 싫다고 왜 말 안 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왜 말을 못하는지 헤아릴 수 있는 세심함은 파트너로서 마땅히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 말을 하지 않았다고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건 굉장히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아직은 하고 싶지 않아 라는 의사를 표정과 행동으로 이미 많이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 않다고
확실하게 얘기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그 말을 꺼내기 위해 고민을 거듭하고 어렵게 용기를 냈을 텐데 그 거절의 무게를 가볍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럽게 재촉한다면 여성분도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에 마지못해 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정말 여자친구를 존중한다면 남자들은 자신의 욕구만 내세우기 전에 여자친구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는 세심함과 배려를 갖춰야 합니다. 연애에서 스킨십이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단순히 스킨십을 하기 위해 연애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스킨십으로 고민하는 여성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의 연애가 마지막 연애인 것처럼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연애는 결국 스스로에게 독이 됩니다. 헤어지기 무서워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와 같은 생각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더라도 나를 존중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만 강요한다면 헤어질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해야 자유롭고 주체적인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쓰고 싶어지는 일. 하루는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앞 테이블에 어떤 남성분에게 자꾸 눈길이 가더군요. 계속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휴대전화 화면 보고 머리를 만지는 등 자신의 외모를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1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한 여성분이 그 남성분 앞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자 남성분은 총알처럼 일어났습니다. 재빨리 의자를 꺼내주고 두 손을 내밀며 얼른 앉으세요 라고 하더군요. 날씨도 추운데 오시느라 힘드셨죠? 라고도 하십니다. 분명 예의 바르고 괜찮은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성분도 남성분에게 호감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남성분을 바라보는 눈빛은 꿀이 떨어질 듯 달콤하고 수줍게 머리를 뒤로 넘기거나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는 모습을 보며 짐작했습니다. 남성분은 그 여성분이 좋은가 봐요. 배시시 나오는 웃음을 숨기려야 숨길 수가 없어 보였습니다. 제가 몰래 들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테이블이 가까이 있어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남성분이 여성분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냐고요? 여성분이 무슨 말만 하면 다 공감하고 다음 스텝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럴 때면 이런 식입니다. 저 농구 좋아해요. 저도 농구 좋아하는데 다음에 같이 농구 보러 가실래요? 저 독서 좋아해요. 저도 최근에 교보문고에서 권민창 작가의 오늘만큼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라는 책을 샀는데 다음에 카페에서 같이 책을 읽어도 재밌겠다. 저 A형이에요. 저는 O형인데 A형인 친구들이 유독 많아요. A형과 O형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두 분의 달달한 기운이 전염돼 글을 쓰면서도 저도 덩달아 흐뭇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누군가에게 호감이 있을 때 하는 행동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한다고 얘기하며 같이 하자고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긴 여정의 목적지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은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좋아하는 사람과 무언가를 함께 할 땐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함께 있는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이죠. 저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항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띤 대화를 하게 됩니다. 만남이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도
계속 그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친구조차 그런데 하물며 사랑에 빠진 상대와 함께 시간을 쓰고 싶은 그 마음은 오죽할까요? 아무쪼록 홍대 입구역 근처 카페에서 데이트를 했던 그 남성분과 여성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기억으로 아름답게 물들어 가길 바랄게요. 나다움을 좋아해주는 사람들. 민창아, 내가 말 안 하려고 했는데 A가 너 진짜 싫어해. 예전에 저는 누군가가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에 견디기 힘들 만큼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왜? 어떤 점이 싫대? 내가 A한테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몰라. 네가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데? 저와 A와 있었던 일을 되짚어 본 뒤 딱히 잘못한 행동이 없었는데도 기억 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A가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었겠다 싶은 부분들을 찾아 고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괜스레 움츠러들고 상대방이 싫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이견을 내놓지 못한 채 그저 상대방의 말에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자기 주장을 줄이면 모두가 절 좋아해 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정반대의 이유로 누군가가 저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친구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우유부단하고 답답해서 말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자기 주장을 줄이고 내 의견을 굽히면 모두가 절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또 다른 이유로 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니 막막하고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모두가 날 좋아할까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친하게 지냈던 멘토에게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창아, 한두 사람의 비판에 상처받아 무언가를 쉽게 포기하지 마. 너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둬서 아파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어. 그러니 그냥 너의 본연의 모습을 보여줘. 그렇게 해도 널 좋아하고 너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곁에 남아있을 거야. 멘토분의 말씀에 조금씩 용기를 내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다시 저답게 행동하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차츰 깨닫게 된 사실은 모두와 잘 지낼 수는 없고 내가 나답게 행동하더라도 날 좋아하는 사람들은 곁에 남는구나 였습니다. 물론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거나 누가 봐도 선을 넘는 과도한 태도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는 당연히 고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외의 경우 누군가가 날 싫어한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굳이 나의 잘못을 찾아내서 고치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곁에는 이미 여러분의 나다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안절부절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곁에서 나다운 빛을 마음껏 뿜어내길 바라요. 당신과 함께라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직장에서 친하게 지냈던 후배가 청첩장을 준다고 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안 본 지 2년이 넘었지만 종종 연락하며 안부를 주고받았죠. 그런데 2년 만에 본 후배의 얼굴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엔 걱정과 근심이 늘 드리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안정감과 행복이 넘쳐 흐르는 듯 했어요.
잡채를 3번 리필할 정도로 솜씨 좋은 한정식 가게에서 후배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결혼 후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됐다. 조건도 좋고 무엇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다. 예비 부인은 너무 좋은 사람이고 그녀 덕분에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다. 후배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신기했습니다. 심성은 착하고 따뜻했지만 표현이 서툴러 본심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는 탓에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친구였거든요. 긍정적인 단어보다 부정적인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자존감보다는 자존심이 훨씬 더 강한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본 후배는 2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너 진짜 많이 변했다 라고 말하니 그 친구는 웃으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자 잘 만나서 그렇죠. 제가 뭘 하든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변하더라고요. 제가 이직 준비를 할 때도 결혼을 생각하면 말리고 싶었을 텐데 여자친구는 당신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나한테도 맞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준비하라며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그런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더 열심히 살게 됐어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의 주인공 멜빈은 로맨스 소설 작가지만 전혀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강박증 환자에 어디 가든 적을 만들고 다니는 삐뚤어진 성격의 소유자죠. 그런 그가 단골 식당 직원인 캐롤을 사랑하게 돼요. 우여곡절 끝에 멜빈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캐롤과 데이트를 하게 되지만 멜빈의 무례한 행동에 화가 난 캐롤은 지금 자신을 칭찬해 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여길 떠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멜빈은 우물쭈물하다가 이내 자신의 진심을 내보입니다. 당신을 만난 후로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고요. 잔병 치레를 하는 멜빈에게 담당 의사는 전부터 약을 권해왔어요. 하지만 멜빈은 약을 끔찍히도 싫어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약을 먹지 않았죠. 하지만 캐롤을 만나고 나서는 약을 다시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당신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 주변을 보면 평생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도 어떤 계기로 180도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는 대부분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도 부정적으로 변했고, 긍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땐 그 사람도 긍정적으로 변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함께 있으면 스스로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드는 사람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이상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3가지 자기의 모습. 가장 친한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말하자니 너무 부끄럽고 겁이 나요. 왜냐하면 그런 고민을 하는 저는 남들이 보는 모습과 전혀 다르거든요.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니 고민이 골마서 더더욱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끌어안자니 답답한 상황이군요. 정말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공감이 갑니다. 내가 느끼는 나와 사람들이 보는 나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 나의 약한 부분을 털어놓으면 상대가 실망하고 비웃을까봐 속으로만 끙끙 앓았습니다.
그때 저는 비밀 블로그를 개설해서 속마음을 적어 나갔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글이 아니라 오로지 저만 읽는 글이었기 때문에 미사여구나 맞춤법, 문장 구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생각했습니다. 경험해보니 막상 비밀 블로그라는 감정을 토해낼 수 있는 대나무 숲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위안이 되더군요. 당나귀처럼 큰 귀를 가진 경문왕의 비밀을 복두쟁이가 혼자만 간직했을 땐 시름시름 알았지만 아무도 듣지 않는 대나무 숲을 향해 외쳤을 때 비로소 그 병이 나았던 것처럼 저도 비밀 블로그에 고민을 털어놓으니 내면의 병이 차츰 나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비밀 블로그에 그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면서 진짜 제 모습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의 자기 불일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3가지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제 모습인 실질적 자기와 자신이 되고 싶고 소망하는 모습인 이상적 자기, 그리고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인 당위적 자기 말입니다. 이 3가지 자기의 모습이 모두 우리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제적 자기와 이상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불만족스럽고 우울한 정서를, 실제적 자기와 당위적 자기가 일치하지 않을 때는 불안과 죄책감 같은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남들에게 보여지는 당위적 자기와 실제 자기 사이의 간극이 커 그 간극 사이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많은 듯 보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고민을 말하기가 꺼려진다면 혼자 고민을 정리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수단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당위적 자기가 모두 다른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격차가 크면 클수록 스스로가 받는 심리적 압박이 훨씬 더해질 겁니다. 혼자서 고민을 정리해 본 후 남들이 보는 내 모습과 진짜 내 모습이 충돌하는 부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자신을 인정하고 그 격차를 차츰차츰 줄여나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 이외에도 공감되는 글이 많은데요. 어제는 비도 오고 그래서 신랑과 들깨 칼국수 집을 갔어요. 진하고 구수한 들깨 국물이 너무 맛난 집이었죠. 들어가면서 사장님께 들깨 칼국수 주세요. 오늘은 들깨 국물 넉넉히 좀 주세요. 라고 주문했어요. 그리고 음식이 나와 먹는데 들깨 국물이 옛날 맛이 아니었어요. 내 입맛이 달라졌나? 하고 다시 먹어봐도 싱거운 맛의 국물. 일부러 시간 내어 찾아갔는데 아쉬운 마음에 사장님 들깨 국물 맛이 조금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닌데 레시피 똑같은데 라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먹는데 결국 반을 남겼어요. 평소에는 국물 하나 남김없이 먹었는데 음식을 남기는 걸 보더니 신랑이 계산하면서 사장님, 여기 들깨 칼국수 국물 맛이 너무 싱거워요. 라고 다시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말씀, 국물을 넉넉히 달라고 해서 물을 더 넣었는데, 아뿔싸, 진한 들깨 국물을 더 먹고 싶어서 국물을 넉넉히 달라고 한 것인데, 물을 더 넣어 국물 맛을 달리하다니. 나오면서 아쉬워하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들깨 칼국수 맛있게 하는 곳, 다른 곳을 찾아봐야겠다 라고요. 혹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당신 편이 되어드릴 오늘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기로 했다를 선물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